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갔고요. 자, 이번 주는 업로드가 좀 늦었네요. 지난주 목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원래 이 강의가 항상 금요일날 업로드가 되는데 목요일날 시험을 보고 분석하고 정리하기가 조금 시간이 촉박했어요. 저도 여러 학원에서 이제 6평 리뷰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물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객관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까다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6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네요. 이 결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긍정적으로 변경한 학생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변경한 학생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7월, 9월, 10월 이렇게 세 번의 모의고사가 남아 있고요. 150여 일의 시간들이 좀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발전적인 수험 생활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된 시험이었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카페에서 진행해왔던 문법 특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그 언매의 문법 파트 중에 5문제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제 3문제를 뽑아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나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지금 시험지가 없는 학생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기 시험지를 찾아와서 언어와 매체 부분에 37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험지를 학교에 두고 왔다든가 그냥 갖다 버린 학생들은 출력을 하세요. 언어와 매체의 앞뒷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37번, 38번, 39번 이 3문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7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평가원 시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이론이 나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에 나왔던 의문지문 쪽은 좀 이벤트성 문제나 기초적인 걸 물어봤지만 37번부터는 갑자기 이제 중세국어가 탁 튀어나오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도 길죠. 보기 박스도 2개씩이나 있고. 그래서 이제 자료부터 보니까 이게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들을 정리한다면 되게 이게 중세 근대에서 비교하고 복잡하고 고어도 나오고 되게 방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3-4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중세국어는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 한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격조세의 부분이죠. 주격조사, 관형격, 목적격,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사나 어미에 대한 얘기, 특히 의문형 어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범주로 나와 있는 객체 높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국어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소의 모습이나 이런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기 박스의 첫 번째를 보면 객체 높임에 대한 정리가 쭉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이 문제 되게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긴 안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쓱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한 다음에 보기 2 박스에서 이제 고어를 주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준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쓰인 높임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하나 매칭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의고사 평가원 형식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속도가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부터 나오는 그 뒤에 얘기 객체 높임의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형태소의 개념으로 약간 전환을 해서 어휘적 방식 또는 문법적 방식 이런 전문 용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객체 높임은 이런 거래요. 목적어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나 부사어를 문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현대국어의 이론과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 뭐뭐뭐뭐를 을을 이렇게 들어있는 거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들어있는 여기 나오는 이 별들 이런 것들이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객체는 주로 사람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이제 높여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아니면 중세국어에는 부처님이나 임금이나 이런 이제 신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들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높이는 방식에 있어서 현대국어의 방식과 중세국어의 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객체 높임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대. 높임의 동사를 사용하는 방식, 사압다, 아르다. 자, 아르다는 지금 우리가 가끔씩 보긴 하죠. 사압다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수단, 조사를 사용하는 방식. 자, 이 깨도 역시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에 나온 말이었고, 끼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됐대요. 그 다음에 서너멀 어미, 삽, 잡, 잡. 자, 3학년이면 이거 당연히 알아야죠. 이 형태의 이 세 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모음이 나오는 조사랑 결합하면 연철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휘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거 아니겠니? 그래서 사읍다, 아르다 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의미와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은 문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현대 국어랑 결합을 하면 의미와 관련된 방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실질 형태소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형식 형태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중세 국어에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실질과 형식으로 분리될 수 있는 형태소들이 있었고, 이걸 어휘적 수단 또는 문법적 수단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현대 국어에서도 우리가 실질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 하죠. 그리고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기반으로 예시도 하나 줬어. 이 말 다 잡고 부적계에서 하잡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인 객체 높임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압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휘적 수단이죠. 어휘. 그 다음에 이 사압다는 아래다랑 이렇게 통하는 것이고요. 부처, 끼 나왔으니까 끼는 당연히 이제 현대 국어의 깨와 결합이 되는 것으로서 끼는 여기 나오는 문법적 수단. 그 다음에 하잡고 할 때 잡, 삽, 잡, 잡 하니까 어미를 사용했으니까 역시 문법적 수단일 겁니다. 절을 올리고 할 때 이것이, 물론 절 올리다는 거 여기 다 들어있지만 여기를 어미를 통해서 높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문을 주고 해석을 줄 테니 역시 어휘인지 문법인지 구분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이제 문제 형태입니다. 자, 이 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우리 1번 보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1번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잡고자 하노니 할 때 여기 나오는 잡이라는, 바로 여기 나오죠. 이 선어말 어미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객체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객체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나 부사어.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잡고자 하노니 할 때 을 나왔으니까 아, 여기가 객체구나. 그럼 스승님을 높일 때 어떤 방식으로? 문법적 수단으로 스승님을 높인 거죠. 그래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고 있는데 어떤 수단이래? 어휘적 수단이래요. 잘못됐네요. 어휘적 수단이 아니라 문법적 수단이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라고 해서 1번을 바로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진 않겠죠. 이제 2, 3, 4, 5번 왜 이제 정답이 안 되고 오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죠. 수다리 사리불께 갔어요. 자, 이 문장에서의 유일한 객체는 뭐겠어요? 이 끼를 깨라고 본다면 여기가 객체가 되겠죠. 이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어휘적 수단, 문법적 수단 이런 거 사용했습니다. 자, 끼 나왔습니다. 끼 나왔으니까 당연히 문법적 수단 2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는 어떻게 나왔나요? 문법적 수단으로 좋습니다. 객체인 사리부를 높이 대우하고 있다. 정확한 선지가 되겠죠. 맞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보죠. 세 번째 넘어가 봅니다. 디귿. 네, 이제 세존께 삼노니 할 때, 자, 여기에도 객체는 이 세존밖에 안 나와 있어. 이 세존께라고 해서, 자, 여기 먼저 한 번의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고, 잘 보니까 여기 사압다라고 하는 객체 높임의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사압다는 어휘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문법적 수단이냐 어휘적 수단이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방식이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세존이라고 하는 대상, 객체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조사 끼와 동사 삼눈이는 같은 대상, 그러니까 이 같은 대상은 여기 나오는 세존이겠죠.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 자,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안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네 번째부터는 이제 현대국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단은 깨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깨가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모님을 높이는. 자, 다시 한번 정리. 객체 높임이니까 객체를 찾아야 돼요. 이모님, 여기가 첫 번째 객체가 될 것이고, 자, 모시다 라는 말 나와서, 모시고는 우리가 이걸 뭔지 모르는 학생도 만약에 이게, 야, 얘들아, 이게 객체 높임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객체를 찾아야죠. 이모님을 모시는 거야? 아니죠. 어머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머님을이라는 이 조사가 빠졌다고 본다면 이것도 목적어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부사어, 여기는 목적어니까 이모님과 어머님이 이 문장에서의 객체가 될 거야. 객체는 지금 두 분이네요. 이모님을 높이고 어머님을 높이고. 자, 그래서 깨는 이모님을 높이는 것이고 모시고는 어머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여기 나오는 사압다, 아뢰다 등의 어떤 중세국어의 어휘적 수단, 의미적인 단어들이 있다면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모시다 같은 특수한 어휘들이 있는데 요거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봐.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 그쵸? 객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 이 특수한 어휘를 특수용언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대국어 객체 높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수어휘를 반드시 외워야 돼. 특수어휘가 왜? 4개밖에 없거든. 일단 우리가 흔히 누구에게 주다 라는 이 단어에 대응하는 특수어휘가 뭐가 있어요? 들이다가 있죠. 그러니까 들이다가 사용되면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이 성립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데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이진 않지만 데리다는 데리고 가다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른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어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보다 할 때, 어른을 보다 할 때, 어른을 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뵙다라고 하죠. 마지막, 묻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본다 할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봐 라고 아니라 뭐라고 해? 여쭈다 라고 하죠. 여쭤봐 라고 하죠. 자, 선생님, 뵙다는 뭐고 뵈다는 뭐고 여쭈다는 뭐고 여쭙다는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이렇게 4개를 정리해 놓고요.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이 나왔으니까 수능에서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 그때는 이 4개의 키워드를 반드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 특수어휘 잊지 마시고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자, 어쨌든 이 4번 선지에서는 조사 깨와 동사 모시고는 이렇게 돼 있어. 조사 깨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모님을 높이고 어머님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여쭤보셨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읽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건 이상한데? 왜 선생님이 아이한테 여쭤보지? 자, 기본적인 높임법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꼭 이런 거 뭐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쵸?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객체를 높인다는 건 어디까지나 주체가 객체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객체가 주체보다 높을 때 높이는 거지. 선생님이 주체고 아이가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쭤보셨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물어보셨다 이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쭤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여쭤가 아니라 물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대 국어나 중세 국어의 어떤 높임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어를 읽는 방식이나 중세 국어의 기초적인 지식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보기 박스의 이야기나 예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정리해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0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8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이 형태소 문제가 나왔다. 평가원까지 이제 올라왔어. 수능에 이제 임박한 겁니다.
형태소 얘기는 우리가 음운 변동이 끝나고 단어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냐. 음운 다음이 형태소의 단위, 이제 크기로 얘기를 하면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형태소가 생각보다 좀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중학교 때부터 쭉 나와 있는 문법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되게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어. 기초를 또 놓치고 세부적인 그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풀어내고 이벤트성 문제들만 풀어내고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교육청 평가원 심지어 내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형태소를 딱 보고 실질인지 형식인지 아니면 자립인지 의존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이 표를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요. 예문을 하나 주고 이걸 분석한 다음에 하나하나 매칭을 하는 전형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표를 먼저 보시면 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의미상으로는 실질과 형식으로 나뉘고 자립성의 의무로 자립 의존으로 나뉘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이거 예전에 제 그 인터넷 강의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 보시면 아마 1, 2편, 3, 4편 사이에 있는 그 초기의 기초 인강에 보면 형태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형식, 형태소다 라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외우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자, 조사, 접사, 어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요 3개가 형식, 형태소야. 이것이 뭐 뜻이 있는지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 외울 시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외우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어떤 형태소가 조사도 접사도 어미도 아니라면 다음 뭐야? 실질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랑 짝을 이루어서 외워야 하는 것이 의존 형태소이죠. 자, 의존 형태소는 똑같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므로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된다? 의존 형태소야. 어딘가에 반드시 붙어야 돼. 그래서 어간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참고로 어간은 형식은 아니야. 왜?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는 혼자서 쓸 수 있습니다. 왜? 뜻이 있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게 맞지. 그리고 뜻이 없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태소는 대부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짝이란 말이야. 근데 짝에 안 맞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이면서 의존인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방금 여기 적었던 어간이야. 이거라고. 그쵸? 그래서 언제나 형태소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힘을 줍니다. 어디가 어간인지만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답이 설정돼. 자, 이 문제를 빨리 푼 학생들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뭘 파악했을까? 니은만 파악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실질 의존인 것만 일단 잡고 가십시오. 여기다가 일단 어간이라고 써놔야 돼. 어떤 말에 어간이 되면 여기는 무조건 니은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이 될 수 있는 건 어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지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형태소를 구분해 봅시다. 여기를 제가 풀어놨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자, 일단 이렇게 잘라야죠. 우리는, 그 다음에 비를, 그 다음에 맞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바람에, 그 다음에 맞서다. 여기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이게 맞다와 서다의 합성어이냐 아니면 맞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냐 가지고 말이 많았지만, 자, 평가원 해설지에는 일단은 이 맞을 접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간이든 아니면 뭐 접사든 간에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다가 하다가는 어미가 되니까 뭐 이렇게 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드디어는 하나의 품사이자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요. 길을 찾아내었다 하면 찾다와 어미가 있고 내다와 어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뜻이 있으니까 실질이면서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이야. 됐어? 느는 뭐야? 조사니까 형식이면서 의존이죠. 비는 당연히 명사니까 실질 자립이고, 르는 조사니까 형식 의존입니다. 맛 하는 순간 여기는 어때요? 맞다의 어간이죠. 의미가 있는 실질이지만 여기는 의존이야. 됐어. 고는 어간 뒤에 어미니까 여기는 형식이면서 의존이야. 바람은 명사니까 실질이면서 자립이고요. 애는 조사니까 형식이면서 의존이야. 맞서다의 맞을 일단은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접사로 분류했습니다. 접사로 분류했으니까 여기를 형식이면서 의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다의 서는 어간이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네요. 서다의 서가 어간이니까 의미는 있지만 의존해야 하는 실질 의존이고요. 다가하는 어미니까 형식 의존이 되고요. 드디어는 부사죠. 부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길 역시 실질이면서 자립이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을은 어때요? 조사니까 형식 의존이 되고요. 찻 또 나왔어. 찻은 어간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실질이면서 의존이 되고요. 아는 어미니까 형식이면서 의존이 되고요. 내다 할 때 내가 나오죠. 여기 실질이면서 의존이 되고요. 엇은 서너멀어미, 어말어미니까 둘 다 어미죠. 그러니까 형식, 의존, 의존이 됩니다. 그래, 이게 다 적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형태소가 딱 나왔을 때 잽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간을 찾는 거야. 지금 우리가 찾은 어간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4개만 다 니은이죠. 일단 이것만 딱 붙잡고 가는 거야.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오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니은에 속한다. 자, 드디어는 실질 자립이니까 니은에 속한다. 틀렸죠? 드디어는 실질 자립인데 기억에 속하죠. 자, 드디어는 기억에 속한다. 우리는 실질 자립이니까 당연히 기억에 속한다. 오답이 됩니다. 됐죠?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자, 비를과 기를에는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를 하면 실질 자립이니까 이 비를 할 때 비는 여기는 기억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가 기억이고, 를 같은 경우는 형식 의존이니까 디귿. 비를과 기를은 형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체온조사니까 여기도 기억, 디귿이야.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하는 순간 틀렸어. 저는 해설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적는 것이지,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이것도 1초 만에 구분할 수가 있죠. 니은 하는 순간 여긴 어간이 없는데 그럼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질이면서 의존인 게 어간이다라는 거를 잘 외우고 있으면 형태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고의 맞과 드디어 나왔다. 자, 맞고의 맛 하는 순간 여기가 이제 니은이구나. 맞서다의 맛은. 자, 맞서다의 맛은 어쨌든 이거를 어간으로 보든 접사로 보든, 자, 어간으로 봤을 때는 니은이 될 것이고, 접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형식 의존이니까 디귿이 되겠지. 근데 모두 디귿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라는 말이 틀렸어.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가 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선지가 틀렸다는 건 확실하죠. 여기서 이미 니은이 나왔으니까 모두 디귿에 속한다는 말은 오답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선지 보게요. 바람에 하는 순간, 자, 이제 많이 했지. 바람에 하면 실질 자립이니까 여기는 기억이고, 애는 여기는 디귿일 거야. 니은과 디귿에 속한 형태소만 있다.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하면 돼. 바람에는 어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4번은 틀렸지. 마지막 5번 볼게요. 찾아냈다에는 니은과 디귿에 속한 형태소만 있다. 찾아냈다. 여기 봐. 찾아내었다. 이걸 형태소로 쪼개는 능력이 먼저 필요하고, 잘 쪼갰다면 찻과 내 같은 경우는 실질 의존이니까 여기가 이제 니은과 니은이 될 것이고, 다 하면 형식 의존이니까 여기는 디귿이 이렇게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 수능 특강의 초반부에 보시면 형태소 그 개념학습의 형태소 분류하는 표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문제집을 풀다가 아주 간단한 문장이 하나 튀어나오면 심심할 때 형태소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들을 연습을 계속해야 우리는 형태소 분류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식과 의존의 종류에 대해서 외우시고 실질 의존이 어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문장에서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는 또는 자를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8번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이제 어려웠던 3점짜리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피동문 나왔네요. 그쵸? 우리가 이 의문 단어 문장의 짜임까지 잘 넘어갔어. 문장 성분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이제 표현 요소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평서문, 뭐 높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의문문이라든가 아니면 뒤로 넘어갔을 때 인용의 방식이라든가 부정문이라든가 이런 그 표현 요소, 시제, 피동, 사동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에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번에도 3점으로 등장을 했어요. 피동문은 하면서 쭉 나옵니다. 끝까지 읽었는데 어때요? 사동문에 대한 얘기가 없어. 자, 이거는 피동문에 대한 얘기구나.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문법적 관련을 맺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그런데 피동문의 특징 중에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피동처럼 보이지만 피동문이 아닌 경우도 있어 하는 식으로 피동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히고 틀리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이제 뭐 물론 체크해보고 나중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지문은 피동문에 대한 아주 완벽한 정리가 되어 있는 정말 고급진 지문이야. 아날로그하게 이걸 잘라서 어디 노트에 붙여도 좋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방식을 이해해 보십시오. 보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어차피 여기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해당하는 이 보기에 하나씩의 문장이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 맞춰가면서 보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피동문을 만드는 방식이야. 동사 어근에다가 접사를 결합하는 파생 피동문을 만드는 겁니다. 피동사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 히, 리, 기 같은 걸 만드는 방식이래. 그래서 뭐 보이다 이렇게 만들면 피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밟히다 이래도 피동이 되죠?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쓸다가 아니라 뭐 쓸리다라든가 찢다가 아니라 찢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동접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을 이런 첫 번째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문이 나왔네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자, 이 입혔다의 문제를 딱 보시면은, 자, 설마 고3인데 혓이라는 형태소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혓은 히와 엇으로 나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히가 딱 나왔어. 여기 히가 있네. 약간의 유사성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입혔다를 먼저 보시면 입혔다의 형태소를 자를 수 있어야 되겠죠? 형태소를 구분하는 문제, 아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형태소 구분을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아까처럼 혓이라는 걸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순간 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야.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자, 입혔다는 어디서 출발한 것 같아요? 입다에서 출발한 거지. 그러니까 입이라는 동사 어근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히를 붙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어말럼이 어시 들어가고 어말럼이 다가 들어간 게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히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히리기는 피동접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동접사도 있잖아. 사동접사에 뭐가 있어요?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어. 주문처럼 외웠던 그 말들. 이히리기까지 똑같기 때문에 우구추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도두다 또는 낮추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동이 되지. 하지만 이히리기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판단해야 돼요. 문맥상으로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게 만들었죠. 어떤 행위를 가했지. 그러니까 이 히는 피동접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사동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입혔다는 사동사야. 사동문을 만드는 사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 구분을 했지만 히가 사동인 걸 모르면 또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입니다. 피동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식. 접사 하를 접사 밭,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래.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우리말의 동사에는 이렇게 이히리기를 친절하게 다 딱딱딱 붙여서 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없는 동사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한자어랑 결합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피동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식은 밭, 되, 당하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접사 하를 이라고 돼 있어. 그럼 애초부터 기본형이 요 말은 뭐예요? 땡, 땡 하다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땡땡 하다에서 출발해서 이 하다가 땡땡 받다, 땡땡 되다, 땡땡 당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뭐 예시 같은 것들을 볼까요? 여긴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 사랑하다. 그럼 사랑하다를 하 대신에 받 집어넣으면 사랑받다 피동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사용하다. 사용하다니까 사용되다. 그쵸? 또는 뭐 접수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접수되다 이러면 피동이 되죠. 당하다는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지적하다. 하를 당하로 바꾸면 지적당하다. 또는 거절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절당하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이용하다, 이용당하다. 이용하다는 여기도 돼. 이용되다. 그쵸? 그래서 모든 단어가 밭, 되, 당하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하나가 나왔어.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자, 일단은 건네받았다를 형태소 구분을 해보시죠. 그러면 건네다가 기본형 아니겠냐? 건다가 아니죠. 건네다니까. 분명히 건네라는 이제 어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밭을 집어넣어서 앗도 집어넣고 다도 집어넣었어.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고요. 자, 밭이라는 접사를 집어넣은 건 맞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답이야.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대부분 당했어. 왜? 밭 집어넣어서 피동을 만들었대. 건네봤다. 누가 봐도 이거 피동이거든요. 피동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접사 하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기본형이 뭐였어야 되는 거야? 땡땡 하다였다는 거야. 근데 이거 건네하다입니까? 아니죠. 기본형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네다야. 건네다에다가 밭을 집어넣은 거지. 건네하다에다가 하를 밭으로 바꾼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여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됩니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피동문을 만드는 세 번째 방식이야. 동사 어간에 아지나 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찢 어지다. 그쵸? 이런 식으로 아지나 어지를 결합해가지고 어간에다가 피동문을 만드는, 어간에 결합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보니까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어. 밝혀졌다. 이 생각보다 형태소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한번 잘라보자고. 자, 이거는 최초에 어디서 출발했을까? 당연히 박다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박이라는 어간이 먼저 하나 튀어나오고 혀졌다 할 때 일단은 밝히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히가 일단 하나 붙습니다. 그 다음에 히, 어지, 얻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형태소가 5개나 되네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어간에 일단 히가 붙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지가 이렇게 붙었어.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히는 뭐고 어지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의미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밝히다. 자, 밝히다는 일단은 밝은 상황을 그러니까 밝은 상황으로 바꾸는 거죠. 밝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이게 피동이야? 아니, 사동이야. 사동 접사 일단 히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동 접사를 사용했다고 이게 사동문이 되는 거 아니야. 어지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이게 바로 동사 어간에 붙은 어지야. 자, 이게 피동이야. 이게 붙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붙었기 때문에 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동사 어간에
이 어간을 여기로 설정해도 좋고 여기로 설정해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밝히다의 어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밝히다에 어지가 붙어서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피동문이 됐죠. 자,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형태소를 자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이제 4번, 5번을 잘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4번을 보세요. 피동문의 특별한 케이스래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정형적으로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에서 문장을 딱 2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다 이런 거죠. 자, 뭐 물론 주어를 하나 정해주면 되겠네요. 누구누구가 감기에 걸리다. 그 다음에 주어를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날씨가 많이 풀리다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예요. 주어가 있고요. 걸리다, 풀리다가 있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동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걸리다, 풀리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야. 이걸 능동문으로 바꿔본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기가 누구를 걸다 이렇게 되죠. 감기가 누구를 걸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누군가가 날씨를 풀다 이렇게 됩니다. 날씨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누가 날씨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주어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이걸 능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 자, 그런데 4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존경받는다를 형태소 구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존경받는다. 자, 우리 어디서 봤지 이거 지금 기억나지? 이 존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의 원래 형태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존경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하 대신에 이걸 빼고 받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존경받다라는 피동으로 만든 거죠. 자, 이거는 여기 리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냐? 이거는 아까 봤던 니은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걸 구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이 예문이 튀어나올 테니까 이 예문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는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식이나 특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피동문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피동문처럼 생겼지만 피동문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아지나 어지는, 자, 아지나 어지가 분명히 붙은 것 같긴 해요. 형태소를 잘라보면 붙었는데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피동의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의 상태, 성질 상태를 변화의 의미를 주고, 또는 타동사, 그러니까 이 타동사와 다른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어떤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 이런 겁니다. 높다의 아지다 이렇게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예쁘다의 어지다 이렇게 붙는 경우죠. 높아지는 거는 높음을 당한 게 아니야. 그냥 높은 상태가 변화하는 거지. 예뻐지는 건 예쁨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쁜 상황이 예쁘다는 상황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기도 할 때, 이때는 피동문이라고 볼 수가 없대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케이스가 많겠지만 일단 우리는 보기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자, 이루어졌다의 어지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과연 요 얘기와 맞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지. 왜? 이루어졌다는 일단 형태소 구분을 해보면 이루, 어지, 다 해서 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죠. 여기가 일단 뭡니까? 기본형이 이루다가 되죠. 어지를 사용한 건 맞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를 사용했어. 그런데 뭐야? 이루다는 뭐야? 동사죠. 애초부터 형용사나 자동사에, 근데 이루다는
자동사라고 볼 수도 없어. 이게 동사긴 한데, 자, 형용사는 아닌 게 확실하죠? 자동사가 되려면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몇 자리입니까? 무엇을 이르다 해서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자, 이거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야. 이 문제가 왜 3점짜리인지 알겠죠? 답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답을 비스무리한 걸 찾을 수는 있는데 나머지 확실한 오답들을 챙겨가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사라는 걸 판단해서 확실하게 잘라냈으면 좋은데 이 안에서 또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답이 되죠. 굳이 따지면 이루어지다는 저기 아마 이제 디귿과 관련된 걸 겁니다. 아지나 어지를 사용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5번도 오답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론과 많은 정리를 통해서 기초학습을 해왔고 또는 유평 대비해서 문제풀이도 많이 해왔고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하기도 했고 기쁘게 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또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개인적으로 풀게 될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 나오는 문법 이론들, 문법 문제들을 보시면 결국엔 다 근본적인 기초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이론들에 대한 정의를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자, 이게 11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매주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현강에서 그 여름방학 언매 특강에서 이제 여러분들 현강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언젠가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또는 강의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150일 남은 수능 끝까지 열심히 완주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